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14가지 파국을 탐구합니다.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거대한 재앙 뒤에 가려진 핵심 인물들의 치명적인 오만과 그들이 내린 시스템적, 이념적 오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명의 인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와 관련된 동시대의 유사한 사건,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서사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부터 인간이 자행한 가장 극악한 제도적 폭력까지 파국적인 순간들의 근원을 파헤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삼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넘어 인간 본성과 문명의 실패를 분석하는 심도 있는 탐구 시리즈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휴지 조각의 재앙.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한 독재자들의 화폐 전쟁. 모든 국가의 화폐는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독재자들은 이 신뢰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치명적인 무기로 변질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행위, 즉 부의 무기화는 정적을 사회적으로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주권을 박탈하는 국가폭력의 형태입니다.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전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을 장악하여 국민 모두에게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하는 통화적 무기화. 둘째, 사유재산을 침탈하여 특정 개인과 기업을 제거하는 자산 기반 무기화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초래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략 1. 통화적 무기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무차별적 세금. 통화적 무기화란 독재 정권이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고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쓰면서 화폐의 가치를 파괴해 국민 전체를 빈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1. 짐바브웨. 자산 파괴가 강제한 통화 붕괴. 로버트 무가베 치하의 짐바브웨는 이 재앙의 원형으로 기록됩니다. 무가베 정권은 2000년대 초 신속 토지 개혁을 단행하며 백인 소유 상업 농지를 몰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토지 분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담보 가치가 경제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신용 시스템과 투자 기반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군사 작전과 식량 수입을 위해 통제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화폐를 인쇄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월간 인플레이션은 추정치로 79억 6천만 %에 달했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버스 요금조차 지불할 수 없었고 농업 생산성 급락으로 극심한 기아 위협이 만연했습니다. 결국 국민 10명 중 8명이 정규직 일자리를 잃었으며 짐바브웨 달러는 기능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피해는 주변국으로 번졌습니다. 짐바브웨의 GDP는 10년 동안 절반 이상 폭락했고 이 경제적 파괴로 인해 약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생존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변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난민 위기를 촉발하며 남아공 사회 기반 시설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변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까지 가중시킨 사태였습니다. 2.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대가. 후고 차베스는 2007년 중앙은행 통제권을 장악한 뒤 포퓰리즘적 지출을 늘려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후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치하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화폐 발행과 엄격한 가격 통제가 이어졌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수백만 %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볼리바르와 가치는 95%나 추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금융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식량, 의약품, 전력품, 필수품 부족이 만연해지면서 폭동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GDP는 2013년 이후 70% 가까이 붕괴하여 평시에 이처럼 급격히 경제가 축소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입니다. 유엔 추산으로 7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탈출했는데 이는 시리아 내전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중 하나입니다. 남미 지역 전체의 복권, 교육,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킨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 3. 유고슬라비아. 전시 자금 마련의 타부.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치하의 유고슬라비아는 1990년대 내전과 국제 제재 속에서 군사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제되지 않은 화폐 발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1994년 1월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3억 1,300만 %에 달했습니다. 이 통화적 재앙 속에서 디나로화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상점들은 독일의 도이치 마르크에 연동된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했고 국민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는 암시장 환율로 거래해야 하는 극한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초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파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쟁 수행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 저축과 연금을 사실상 몰수하여 전쟁 자금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보스니아 내전 등 발칸반도 분쟁을 장기화하고 확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붕괴가 인도주의적 위기와 대규모 학살을 위한 구조적 자금원이 되었고 이는 유럽 중심부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참혹한 사례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통화 남용으로 인한 국가 쇠퇴. 후안 도밍고 페론과 페론주의 정부들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강력한 국가 통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하는 악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화폐 평가절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은밀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이후 반복적인 경기 침체와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5,0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고인플레이션과 은행 이탈은 중산층을 빈곤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통화적 무기화가 급진적 파괴가 아닌 만성적 쇠퇴로 국가를 어떻게 서서히 죽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복된 통화 위기와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아르헨티나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장기적인 자본 유출과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수십 년간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디폴트는 국제 채권 시장에 파동을 일으켜 이머징 마켓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제적 전염 효과를 주기적으로 유발해 왔습니다. 전략 2. 자산 기반 무기화. 정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자산 기반 무기화는 독재 정권이 사유재산권을 전복하고 법적 외피를 씌우거나 금융 감시를 악용하여 정권을 반대하는 특정 경제 주체를 제거하는 정밀 타격 전술입니다. 1. 러시아. 법적 외피를 쓴 강탈.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정적의 자산을 강탈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반체제 인사였던 미하일 호노르코프스키의 석유 기업 유코스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재산 몰수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러시아의 주된 목적이 세금 징수가 아니라 유코스를 파산시키고 그 자산을 국영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에 전용하며 호노르코프스키를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을 무기화하여 핵심 경제 주체를 통제하고 정권 충성파를 부유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코스 사건은 러시아에서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독재 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냉혹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장기적인 자본 유출을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독재 정권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시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2. 니카라과. 금융 감시와 조직적 약탈.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금융 감시와 조직적 약탈을 결합했습니다. 오르테가 정권은 450명이 넘는 반대파에게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했으며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혐의를 씌워 그들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러한 금융 탄압의 피해는 시민사회 전반에 걸쳤습니다. 5,700개가 넘는 비정부 기구 NGO와 28개의 대학이 강제로 폐쇄되고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는 반정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여 시민사회의 경제적 생명력을 질시시키려는 비열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자산 기반의 탄압은 니카라과 민주주의 자체를 질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NGO와 대학의 자산 몰수는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비판적 지식과 사회적 감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니카라과는 인권과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으며 정권이 반대파의 재산을 강탈하여 충성파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국가를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 쿠바. 혁명적 국유화와 고립.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쿠바 혁명 정부는 1960년대에 경제 통제권 강화를 위해 외국 자산, 특히 미국 소유의 은행, 기업, 정유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정치적 결정이 초래한 장기적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쿠바는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인 소유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미국은 쿠바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강력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쿠바 경제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국제 자본시장에서 고립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냉전시대의 카리브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려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핵 대결의 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등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 안보에까지 미쳤습니다. 자, 캄보디아. 통화와 재산의 전면 폐지.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 정권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부의 무기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든 화폐, 시장, 사유 재산을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 행위는 곧 절대적인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통화의 존재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정부 통제를 벗어나 모든 상업 활동을 차단하고 개인의 생존 수단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급진적 사회 변혁 시도는 비극적으로도 대규모 기근과 집단 학살의 구조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도시 주민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킨 결과 약 17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인명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는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구 비례 학살이었습니다. 화폐와 재산의 폐지는 개인의 생존을 전적으로 정권의 배급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대규모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한 절대적 통제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파국적 통제의 대가와 금융 주권의 성찰. 독재 정권의 통화 남용과 자산 몰수는 단순한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금융 전쟁입니다. 이러한 독재 체제에서 금융 시스템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 주권에 대한 공격은 곧 시민적 주권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경제적 기반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검열, 저항적인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독재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국민의 경제적 생존권을 구축하려는 절박한 투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파국은
국경을 넘어 주변국가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비정학적 재앙으로 확산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과 사상의 금강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는지 추적합니다. 문명의 삭제, 지식의 기록을 불태운 광신과 권력의 필승적 폭력. 그 두 번째 부족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부한 이 부족적인 파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이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 시리즈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집단적 통찰의 과정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지시는 거대한 시스템적 오판과 기대가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파국의 도전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